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일 수밖에 없는 그 충격적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주요한 이유들을 댓글로 달아주신 걸 좀 제가 체크를 해보면 민주당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이 모순과 내로남불이죠. 여기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분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절대 계몽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오늘도 혼자 앞에 나가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시민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누자면 오늘은 사실 제가 참석했던 그 어떤 집회, 시위보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헌재 앞에서 이제 각자가 다 1인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좀 어떤 간격이 좁아지게 된 거죠. 근데 간격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명분 삼아서 그 헌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차벽을 치시더라고요. 차벽을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해산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라이브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집회가 아니라 이제 저희는 시위인 거죠. 1인 시위를 각자 다 이렇게 하러 온 건데 그냥 단지 사람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이제 한 번씩 구호를 외쳤는데 뭔가 그게 하다 보면 이게 겹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너네가 지금 여기 좁은 데 모여 있고 같이 모여 있고 그리고 목소리를 같이 내니까 이게 집회처럼 보여. 그래서 너희를 해산시켜야겠어. 이제 이런 메시지가 주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시민들보다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은 좋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이제 이동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이 시민들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곳에서 자리를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 소수가 이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진행하셨는데 오늘 저는 사실 좀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경찰분들이 뭐 그렇다고 굉장히 우리가 뭔가 이거를 문제 삼아서 막 이제 뭔가 법적인 이거를 이슈화할 만큼 태도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태도가 나쁘진 않아도 메시지가 나쁘면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럼 심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앞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시민들 보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재 앞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주려고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건데 장소 자체가 사실은 이동되어 버리면 1인 시위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불일치인 거예요. 말은 너희들의 1인 시위 권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보장해 줄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없게 그런 제약을 해버리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차벽 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법이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돌아와서 좀 찾아봤어요. 2011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는데 국민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위헌 판결을 7대2로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국민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7대2. 그리고 차벽을 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앞에 보니까 이제 경찰분들도 시민이 말을 거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찰이 대답을 안 해서 그 옆에 분한테 여쭤봤더니 시민들이 여기 그 뭐라고 할까? 그 안전성 같은 거 이렇게 그 펜스 쳐놨잖아요. 그 펜스 친 거를 혹시 넘어와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이제 버스로 차벽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로 차벽을 친 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저 안에 있는 뭐 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이 사실은 보호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를 그럼 지금 잠재적인 폭도로 지금 가정하고 저 차벽을 쳤다는 말인가? 차벽을 얼마나 빙글빙글 둘러쳤는지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보시지 않은 분들은 차벽이 주는 그런 이 위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냥 잘못한 게 없이 그 길을 지나가도 그 차벽이 주는 그런 위압감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분들이 그런 위압감을 느끼라고 차벽을
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시민들이 거길 지나가면서 그 차벽에서 오는 사실은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 무거운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차벽을 치는 게 불법인데 왜 차벽을 계속 치는지 여기에 대한 제가 의문이 좀 하나 들었고, 말로는 국민들의 어떤 권리와 이런 어떤 국민들의 그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없게끔 국민들을 그 해산시키려는 시도에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이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그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면 언론에서 이게 얼마나 또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를 안 그래도 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도 우리를 뭐 극우로 몰아가는 이런 시점에 거기서 경찰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이제 큰 소리가 오가서 사실은 죽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하게 그거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가 이 영상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을 제가 겪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시민 기자로서 이거를 보도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 제가 기자 정신을 가지고 현장에 다녀온 어떤 저의 경험을 사실에 기반해서 이 나누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항상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남성분 그리고 30대 여성분 이제 2030 이 두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남성분도 원래는 정치에 관심 있던 분이 아닌데 이 계엄령이라는 게 선포됐을 때 사실은 처음엔 다들 좀 이상하죠. 아니 왜 도대체 저런 계엄령을? 근데 중요한 건 이상하다라는 건 이게 우리가 저희 멘토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극이 프리미엄이다.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던 그런 생각들이 외부에서 이런 충격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혼란이 들어올 때 그리고 이런 뭔가 어떤 극강의 자극이 들어올 때 충격과 함께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한남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시는 일이 프리랜서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목소리 내고 있다. 이것은 계엄령이 아니다, 계몽령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굉장히 예쁜 분께서 정말 되게 전투력 있게 목소리를 내고 이제 강하게 자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그 모습이 좀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본인께서도 원래는 뭐 이렇게 다 2030들이 사실은 정치에 관심 가질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본인도 계몽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은 이 정말 민주당의 이 주장대로 하자면 내란을 선동하려고 했던 이 내란 수계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현실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는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게 이 국민들의 주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헌재 앞에 가보면 정말 많은 화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국민들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죠. 이제 그쪽에 가면요. 헌재 앞에 있는 화환보다 더 많은 정말 많은 화환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시는 이제 한남동 관저 쪽에 가도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이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일단 제가 오늘 헌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겪었던 이 부당함에 대한 내용 마무리를 하고요. 어쨌건 많은 국민들은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범죄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절대 내란 선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민들이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의혹을 갖고 있던 이제 그런 단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왜 도대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나라는 이제 불만의 어떤 그런 목소리와 사실은 그런 불만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비상계엄 선포,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그런 내 의지가 있어도 대통령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없으시구나. 하다못해 선거인 명부조차도 대통령이 함부로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허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그런 것들을 협조해야 사실은 이 그런 어떤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예산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기관에서 대통령한테 협조하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말은 대통령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거를 국민들이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깨어나지 않을 것 같던 국민 한 사람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예술가예요. 사진 작가이시고 또 시인이십니다. 이 애인 뽑기라는 책을 쓴 저자이신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뭐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술가가 어디에 많이 있죠? 예술가는요, 이 좌파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좌파에 많이 있고, 예술가들이 집중하는 거는 이 좌파 연예인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잠깐 튀어나와요. 잠깐 튀어나와서 이번에 아이유도 그랬죠. 깨어있는 시민인 척 하면서 뭐 좌파 집회에 뭐 선결제를 한다, 뭔가 이제 막 이런 거를 해요. 깨어있는 그런 시민인 척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자기한테 리스크가 닥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CIA 신고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예인들이 이 정치 발언이 싹 사라졌잖아요. 정치 발언이 싹 사라지고 이 왜 사라졌어요? 이런 거죠. 미국은 싫지만 미국 가서 돈은 벌고 싶어. 이 대표적인 모순이고 이 대표적인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싫지만 여기서 내가 이득은 얻고 혜택은 얻고 싶어. 굉장히 모순되고 굉장히 사실은 반맛 떨어지는 행동인 거예요. 어쨌건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어떤 예술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발전과 성장과 이런 데 되게 집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정치 문제에 관심 가는 거를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어머니를 저는 계몽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오늘 저희 둘째 동생과 함께 천안에 있는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저는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가 이게 옳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좀 바로 행동하는 편이에요. 물론 고집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 내가 틀렸을 때 그거를 수정하는 과정에 좀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아까 동생이랑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좌파였던 걸 알아요. 민주당 지지했고 권리당원이었고 돈까지 내면서 서포트했던 거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태극기 들고 이제 광장에 서로 반대 방향에 나가서 두 모녀가 서로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처음에는 다 반갑게 만나요. 근데 한참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꾸 아빠는 정치 얘기를 꺼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답답하니까 아빠는 꺼내시는 거겠죠. 그리고 아빠가 정치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나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근데 이 나라는 내가 피땀 눈물 청춘을 바꿔서 이제 청춘과 맞바꿔서 함께 키워온 우리의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갈 나라다. 근데 너희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자식 새끼들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빠가 또 사랑하는 우리 손주 새끼들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빨갱이 국가에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편리성보다는 나의 자식 그리고 이 국가를 구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나가서 7년 동안 광장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실은 그때 관심이 없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제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깨어나긴 했는데 제가 가장 먼저 깨어났던 건 아니에요. 저희 막내가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나가서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랑 먼저 광장에 나갔고, 사실 저는 그날 되게 갈등을 했어요. 이게 사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반대편에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 내가 틀렸는데 그 반대편 광장에 나가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내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일단 좀 모양이 빠지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좀 쪽팔린 거죠. 이게 내가 이 틀렸다고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뭐 지금은 너무 죄송한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늘어났었는데 이전에 뱉어놓은 개소리가 많은데 이 개소리를 처리하고 나가서 옳다라는 편에 서서 내가 목소리 내는 건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는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내는 게 내가 용기를 내고 싶어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 상황에 아무런 이 가치 부여를 못하고 아무런 기여를 못하게 될 수 있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의 내가 나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굉장히 좀 저답지 않았던 선택은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혼자 나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 저한테는 이제 적진이었던 곳에 저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이제 낮에 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관저를 지키고, 그날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공수처가 체포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때 얼마나 사실은 기뻤는지 몰라요. 저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까짓 거 나 하나 나간다고 무슨 나 하나로 뭔가 큰 어떤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그날 또 제가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시험을 내려놓은 거죠. 아, 내가 이 전투에 참전하는 순간 이 자격증 시험은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다. 물 건너 갈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유튜브에 하나하나 사실은 다 기록을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저의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아요. 본다는 걸 얘기를 잘 하시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때로는 엄마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특정 어떤 이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약자 편에 서서 제가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 약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 강자 쪽에서 저한테 공격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약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다가 제가 굉장히 어떤 큰 이슈에 연결됐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히 불안하고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보면 딱 잘라서 보지 말라고 말해요. 보지 마시라고. 엄마 보라고 찍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 영상을 봐서 사실 엄마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걸 보면 딸내미가 추운데 길바닥에 나가서 추운데 목소리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뭐 누구 꺼져라 누구 물러나라 막 욕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사실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죠. 그게 엄마가 저를 봤을 때는 이 유튜브 영상에 분들께서 보는 것처럼 저를 뭐 애국 뭐라고 부르시더라? 무슨 저를 뭐 여전사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부르시는 호칭들이 있어요. 주다르크다 뭐 주간순이다 애국 전사다 부르시는 표현들이 있는데 막상 그게 우리 집 딸내미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엄마랑 이제 이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는 아빠랑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엄마가 저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 대상이 됐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 어머니가 뭔가 이제 어디서 무슨 쇼츠도 갖다가 가족방에다 올리시고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대더라 뭐 그런 걸 올리시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게 재밌어서 이런 걸 하시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답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엄마가 뭔가 남의 얘기를 퍼다가 날려고 저희한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엄마의 뉴스는 엄마가 이번에 뭐 어떤 전시에 참석을 하고 엄마가 이번 주에 무슨 무다 행사에 참석을 하고 어머니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개인의 삶의 발전과 성장을 이런 위주로 이 삶이 좀 운영되시던 분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낯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는 오히려 이거를 크게 의미를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어머니께서 동생이랑 광장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게 허리가 안 좋으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게 되게 사실은 어렵고 힘드시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어린이니까 이런 어떤 신체적인 불편, 이런 건강상의 어떤 이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저희 엄마도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요. 지난 주말에 제가 부평역에서 세이프 코리아에서 하는 집회에 제가 스피커로 무대에 섰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엄마를 이제 오라고 해서 엄마를 좀 이렇게 엄마가 작가니까 사진 작가니까 나도 좀 찍고 엄마도 처음에 집회 문화를 좀 경험해보게 할까?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슬쩍 스케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본인의 굉장히 바쁜 일상의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저희 어머니는 매니저가 필요한 수준급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본인의 굉장히 바쁜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서 제가 이제 마음을 접었죠. 그리고 마무리 멘트는 날씨가 춥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바쁜 엄마를 내가 이런 이슈에 동원시키는 건 이거는 효도랑은 좀 이렇게 반대의 행위인 것 같아.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 신기한 것처럼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아니 제가 왜 도대체 저렇게 날린 거야? 그렇게 제가 이 뭔가 이제 이 뭐라고 하죠? 국힘.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민주당일 때 그 반대편 당을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봐서는 되게 꼰대스럽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렇게 말하는 게 그 안에서 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이쪽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데 제가 돌아서서 뭔가 이제 오른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니까 어머니 굉장히 이상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요. 국힘의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건 딱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을 보고 제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에 참전을 한 거지 뭐 이게 특정 정당의 특정 인물들 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대통령직과 본인의 목숨과 본인의 인생과 모든 걸 다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이거 하나가 사실은 저를 설득시킨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저희 어머니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광장에 나가는 게 이상했대요. 제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신 거죠. 퀘스천 마크. 제가 왜 저러나? 저런 아이가 아닌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역시 이제 하나하나 합리적인 의문을 가져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이제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팩트 체크라는 걸 하신 거죠. 무엇이 진실인가?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편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살아오신 세월이 있는데 딱 보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고 이 사람은 진짜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왜 이런 걸 하셨을까라는 걸 엄마도 의문을 가져보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체포가 있었던 그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갔던 그때 민주당은 총을 맞더라도 끌어내라. 이 미친 새끼들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를 지키는 청년들, 그리고 나의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잡으러 온 저 새끼들조차도 그 국민들의 눈에 봐서는 굉장히 정말 이 나쁜 새끼들인 공수처마저도 대통령께서는 다 우리 국민들이다. 그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라고 자진출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남의 집 아들한테 지 아들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짓거릴 수가 있냐는 거죠. 네 아들이면 과연 그렇게 짓거릴 수 있냐는 거죠. 내 아들이면 가서 총을 맞더라도 끌어내라 이런 개소리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 우리 국민이다. 누구도 다치면 안 된다. 사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진 출두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두하셨을 때 지금 이 구속돼가지고 정말 이 재판 받으시고 이 구치소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대통령께서는 사실 끝장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대통령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분이고요. 지금 이 헌재에서 발언하시는 걸 변론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 검찰들이 소장 쓴 거를 보지 않아도 얘네가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판을 끌어가고 있구나 수를 다 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통령께서 이 민주당이 처음에 이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이런 이 무리한 시도, 그리고 영장 쇼핑하고 자격 없는 공수처 동원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 쳐들어와서 정말 이 대통령 관저에 난입해가지고 이런 정말 이 폭동은 누가 폭동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알고도 내가 아무도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출두하겠다. 이게 사실은 진짜 어른다운 태도고 이게 사실은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죠. 물론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건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리더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리더의 품격을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신 그런 행보, 이 일관성 있는 그런 행보, 그리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집회 현장에 1인 시위하는 현장에 나가서 이제 만난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께서도 대통령이 모든 걸 걸고 지키려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과 각오로 어떤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이게 사실은 다 헌재 앞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마스크 쓸 수 있어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마스크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얼굴을 드러내는 건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뢰도를 높여요. 그리고 경찰들이 아까 보니까 카메라로 막 찍더라고요. 카메라로 찍는 경찰들은 얼굴을 가리고 찍는데 현장에 서 있는 시민들은 얼굴 까고 사실은 다 그 자리에서 1인 시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누가 더 봤을 때 어느 편의 사람들이 더 진실되게 뭔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사리분별이 있는 분들이라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카메라 찍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써 있어요. 증거 수집. 아니 여러분, 그 어떤 이 범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증거를 수집한다는 건지, 사실 그 증거 수집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되게 기가 찼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영화 아시죠?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이 무슨 미래에서 얘가 범죄를 저지를 거야 그런 계시를 받고 과거로 돌아가서 걔를 체포해서 범죄를 막는다 이런 영화인데, 아니 그럼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지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하고 미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넌센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이 겪는 저 부당함,
사실 대통령한테 지금 대통령도 사람인데 대통령한테 지금 인권이 있나요? 대통령이 저 겪는 부당함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겪게 될 거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저 사람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진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에 헌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이 변론이 있다고 하냐. 8차 변론이에요. 2월 13일 목요일에 우리 다 헌재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이날은 내가 그러니까 퇴근하고 지금 5시부터 헌재 앞에서 5번 출구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낮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잠깐 이날은 정말 내가 한나절 내 가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한나절 내가 진짜 반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날은 다 헌재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순간이고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이제 헌재 앞에서 우리가 이 집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에 이어서 집회로 연결될 수 있게 이날은 2월 13일 이날만큼은 많은 분들이 헌재 앞으로 나와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드리는 건 Stop the Steal.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나는 책을 안 읽어 나 하나쯤이라는 이런 핑계를 대지 이건 정말 다 핑계예요. 책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안 쓰는 물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저 책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감사함을 기억하자는 거죠. 감사함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스비니어 뭐죠? 그 기념품, 상징적인 기념품 같은 존재로 우리가 저 Stop the Steal이라는 책과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이라는 이 책을 한 권씩 구매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에 지지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길이라는 책은 지금 교보문고에는 이 품절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셔도 되는데 교보문고가 오프라인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가 뭐 좌빨이다, 신용부 글씨체를 쓴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보문고를 이용하자라고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교보문고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고 또 교보문고에서 지금 이제 좌파 책들이 지금 자꾸 뭐 이위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책이 순위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아니 왜 저런 이상한 대통령의 책을 저렇게 순위권이 높이 올라와 있지? 그리고 뭐 지금 좌파에서 무슨 뭐 돈을 뿌려갖고 뭐 책을 산다 이런 또 개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원래 하는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도 참 해야 된다. 헌재 앞에 제가 나갔잖아요. 오늘은 이 좌파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놈도 안 나왔어요. 걔들은 정말 봉투를 받아야지만 철저하게 봉투를 받아야지만 이 움직이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데 웬 미친놈 하나가 뭐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라고 지하철역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미친놈 하나를 봤고 헌재 앞에는 일단 나온 사람이 한 놈도 없었습니다. 걔들은 봉투를 받아야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겠지라고 어떤 개소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람이 내가 그러하면 남도 그렇겠지라고 그 모든 어떤 그런 거절은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그렇겠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부정선거 얘기도 예전에 그 털보 교주가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털보 교주 거기에 대해서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지들이 주장할 때는 부정선거가 존재했고 뭐 지들이 이번에는 뭐 거대 야당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부정선거가 없나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부정선거가 갑자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주장할 때는 이게 진리이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면 이건 잘못된 거고 전형적인 그들의 프레임이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프레임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자. 그리고 2월 13일 목요일 헌재 앞으로 나와달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길과 스탑더스 책 구매까지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어머니께서 깨어나셔서 저희 가족이 요즘에는 그 애국 명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애국 명문 가문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켜주시면서 저희 가족들이 깨어나는데 또 한 축으로 하나의 한 축으로 어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큰 진짜 사랑이 책임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 큰 책임감으로 보여주신 저희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